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10일 화요일 인사드립니다. 박민영입니다. 밤사이 뉴욕 증시 3대 지수 하락이었습니다. 엔비디아, 테슬라 등에서 차익 매물 부담을 느끼면서 장중 변동이 조금 커졌다라는 점도 부담이었고요. 다만 중국의 부양 의지가 확인되면서 중국 관련한 종목들은 뉴욕장에서 시세를 냈습니다. 뉴욕장의 어느 정도의 변동은 그간 충분히 올라왔었기 때문에 감내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만 우리 장은 사뭇 다르게 흘러가고 있죠. 우리 국내 증시의 개별 이슈에 따른 변동이 극심해지는 장이기 때문에 따로 떼어내서 함께 고민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시장에 대한 이야기, 들려오는 소식들 정리하면서 전략 챙겨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증시부터 열어보시죠. 진정한 블랙홀, 그러니까 전국 불안 이슈가 정말 국내 증시에서는 모든 것을 빨아들이면서 다른 산업과 기업이나 혹은 경제 지표 뉴스를 무색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블랙홀 현상이 벌어지고 있고요. 수급적으로도 정치 테마주로 자금이 쏠리면서 다른 쪽 종목들은 전혀 고개 들지 못하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어제 지수 하락 보시죠. 코스피 2.7%, 코스닥은 5% 예상이 급락이 나왔습니다. 4년 8개월 만에 코스닥은 가장 낮은 데이터 630선을 깨고 내려가는 흐름이 나타났죠. 계엄 사태 이후 불과 4거래입니다. 4거래 동안 국내 증시의 시가총액은 100조 정도 증발하면서 연저점을 경신하고 있죠. 전 업종이 코스피 내에서 하락했습니다. 보통 지수가 흔들릴 때는 방어적 섹터, 음식료, 통신 혹은 섬유, 의복 이런 쪽에서라도 일부 올라서는 모습이 있기도 했었는데 어제는 그것이 전혀 통용되지 않았다라는 거죠. 전체적으로 우리 경제와 시장에 대한 압박이 가해지면서 함께 떨어졌습니다. 개인들의 패닉셀이 나타났고요. 상승 종목 개수가 어제 200개가 안 됐습니다. 하락 종목 개수 2,400개가 넘어갔던 어제이죠. 자, 우리만 그랬습니다. 일본이나 홍콩이나 대만 전체적으로 올라가는 분위기였고요. 중국은 약보합에 일단 멈췄습니다. 중국에서 발표된 물가 데이터가 좀 좋지 못했어요. 중국은 디플레 공포가 있기 때문에 물가가 좀 잘 나와줘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 중국이 빠르게 부양을 할 것이다라는 조금 더 빠른 부양 의지를 드러냈고요. 그것이 홍콩장에 반영이 되면서 장 막판 홍콩 증시가 올랐고요. 뉴욕장에도 그 연결고리가 영향을 줬습니다. 우리와 함께 비슷한 성격의 구조를 띠고 있는 대만 증시는 지난주 개엄 직전에 국내 증시에 외국인의 매수가 들어왔던 때부터 해서 외국인의 수급 유입이 계속되면서 대만은 승승장구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우리 장을 들여다보면 박탈감이 상당수 느껴지죠. 개엄부터 탄핵 관련 전국 불안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장기화될 것이다라는 공포감이 있고요. 예산과 정책의 부재로 인해서 성장이 떨어질 수 있다라는 불안감이 자극되고 있습니다. 예상이 아니고 예산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 증시의 내용이나 산업 뉴스나 기업 뉴스 모두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유는 오로지 전국 불안에 집중돼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국내 증시에서도 정치 테마주만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2,400개 종목이 떨어지고 196개 종목이 올랐는데 이 중에 대다수가 정치 테마주. 정치 테마주를 제외하고는 오른 종목 찾기가 정말 어려웠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블룸버그의 어제 보도도 좀 영향을 줬죠. 한국의 지금 책임자는 누구인가? 사회의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고요. 그나마 월말에 이제 정치와 시장이 좀 분리되면서 반등할 가능성 일부도 거론되기도 했습니다. 자, 밸류업 펀드 가동 중이나 규모가 제한적이고 증시 안정기금에 대한 희망을 걸고 있는데 어제 일부 언론 보도를 통해서 업계 시각이 나왔죠. 증시 안정기금이 투입되려면 그 기준이 서킷이 발동돼야 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서킷 발동은 지수가 8% 떨어지는 거. 그러면 떨어지고 나서 이것을 투입한다라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는 회의감도 조금 들기도 했죠. 자, 이런 내용들을
반영하면서 어제 이렇게 지수가 크게 떨어졌고요. ADR 기준으로 코스피는 70, 코스닥은 61. 60을 깨고 내려갈까에 대한 불안감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60을 깨고 내려갔던 50대 수준을 본다라는 것은 거의 금융위기 느낌이라는 거죠. PBR 0.83배까지 떨어졌습니다. 코로나 때 혹은 신용카드 사태 2003년도 때, 그때 당시 한 0.7배 수준을 계속 움직였었는데 지금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정말 충분히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2400 아래에서 2360을 기록했던 코스피인데 반등을 해줄 수 있을지 아니면 굉장히 긴 시간이 필요할지 고민되는 시점입니다. 이 내용을 소화하며 지수는 떨어졌고 반등에 대한 기대감도 자꾸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회복하려면 가장 시급한 문제는 환율 안정이겠죠. 외화 RP 매입 즉각 투입 준비 등의 뭔가 외환 당국의 움직임도 계속 나오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율이 방어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1,435원을 기록했던 어제이죠. 일각에서는 금융위기 이후 처음으로 1,450원을 돌파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1,444원 정도가 전 고점 부근이기 때문에 이것을 돌파하느냐 아니면 여기에 저항을 막고 움직임을 보이는가에 따라서 상당히 중요한 분기가 될 수 있다라는 얘기들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국내장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시장의 불안을 살폈습니다. 잔인한 시장 논리. 언제나 증시는 잔인한 일면이 있죠. 누군가의 악재가 누군가의 호재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어제 수급 상황을 들여다봤는데요. 어제 외국인은 현선물 매수였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 코스닥 시장에서 매수 대응이었고요. 기관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면에 개인은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에서 1조가 넘는 매도를 보였죠. 개인이 하락을 주도해버렸다, 매도를 당했다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패닉셀이 있었고 그중 신용 관련 물량이 꽤 포함된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죠. 시장가로 매도된 물량들이 투매 형태로 증시에 출회가 된 겁니다. 자, 외국인은 반대로 하반기 들어서 지속적인 매도를 보였었는데 매도가 진정돼가는 분위기죠. 이것을 두고 일각은 바닥 형성 조짐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누군가의 아픔이 누군가의 기회로 작용하고 있죠. 외국인의 투매가 패닉셀이 출회됐고 개인의 패닉셀이 출회됐고 외국인이 전일장은 받아가는 모습이 나타나기도 했네요. 자,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 일단은 그래도 반갑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무엇을 샀는가를 금액 기준으로 살펴봤는데요. 외국인은 SK하이닉스, 한미반도체, 이스페타시스, HBM 진영 쪽의 매수도 있었고요. 네이버 카카오 그리고 방위산업주를 꽤 골고루 금액 기준 매수 상위에 올렸다라는 것도 눈에 띕니다. 최근에 계엄 이슈 있고 나서 수주에 대한 불안감이 지속적으로 감지되고 있죠. 누군가 방한하려다 취소했다, 수주 모멘텀이 꺾였다, 관련 보도 등이 계속 쏟아졌기 때문입니다. 때마침 많이 올랐었던 자리였었고 이런 이슈가 전해지면서 이들 종목의 낙폭이 단기간에 굉장히 크게 나오고 있는데 외국인들이 이 부분을 좀 받아갔다라고 볼 수 있는 거겠죠. 삼바나 셀트리온, 유한양행과 같은 제약 바이오 종목들도 담았고요. 원전이나 대왕고래, 최근 정책 불안감에 많이 떨어진 이들 종목도 매수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섹터에 대상격들을 담았다인데 그중에 다수 포함됐던 게 방위산업 종목들이었다. 이 정도 특징이 보이고요. 기관은 큰 의미보다는 각 대형주를 좀 담아갔다. 이렇게 파악할 수가 있겠습니다. 기관은 여전히 연기금을 중심으로 매수 집행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잔인한 시장의 논리, 수급적 측면에서 들여다봤고요. 굳이 파란색으로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어제 말씀드린 대로 1,400개 종목이 떨어졌어요. 거의 모든 섹터가 빠졌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상실의 시대, 어제 하락 종목입니다. 반도체 쪽도 많이 내렸고요. 2차 전지 종목들도 여러 가지 불안을 안고 떨어졌죠. 엔터 쪽도 노이즈가 다시 등장하면서 하락했고 방위산업, 은행, 원전, 계엄 관련한 이슈로 인해서
정부가 추진하던 정책 등이 꺾일 수 있다라는 우려감, 수주 불안감 등이 반영되면서 전반적으로 하락했습니다. 거기에 한국의 우려는 관광객들이 줄지 않겠는가, 여행 종목들도 같이 내려갔네요. 전체 시장의 88%가 넘는 종목이 하락했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도 52주 신고가를 기록한 종목이 23개 정도가 있었는데 대다수가 바로 정태주, 정치 테마주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파란 글씨는 어제 하락한 종목이고요. 빨간 글씨 등은 상한가를 기록한 종목입니다. 그 외에 회색 빛깔 글씨들은 그냥 오른 정도로 파악하시면 되겠습니다. 명확하게 어느 쪽으로 시장의 관심이 기울었는지 이것만 봐도 느껴지죠. 투자 권고용이 아닙니다. 참고용으로 시장 분위기를 파악하는 취지의 이야기이고요. 계속해서 후보자별로 종목 등을 일단 더하고는 있습니다. 시장에서 거론되는 후보자들입니다. 정말 관계없는 종목들까지도 올라가는 흐름이 언제나 그랬듯 정치 테마 인맥주에서는 나타나고 있고요. 시장에서는 이재명 대표 관련한 종목들로 많이 정치 테마주 자금은 집중되고 있구나, 이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상황이 이러다 보니까 일단 과거에 민주당이 어떤 공약을 내세웠었는가, 이에 대한 관심도도 살짝 증가하고 있습니다. 조기 대선에 대한 가능성이 올라가고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난 3월에 내놨었던 더불어민주당의 총선 10대 공약을 정리해봤습니다. 이 정도가 되겠고요. 여기서 좀 추려볼 수 있는 것은 최근에 강세 흐름을 기록하고 있는 저출산 해결 쪽이나 기후 위기 대처와 재생에너지 쪽에 태양광, 재생 플라스틱 등을 넣어봤습니다. 태양광 쪽에 SDN 어제 강세였고요. 저출산 쪽에 꿈비도 2거래 연속해서 상승세, 제로투세븐도 최근 들어서 강하게 반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기 대선으로 인해 당이 바뀐다면 그 이후 정책에 대한 기대감을 그쪽에서 찾아보고자 하는 수요도 일부 생겨나고 있는 겁니다. 어찌 될지 모르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베팅이 맞는지는 모르겠으나 지금 시장은 어떠한 가치 판단보다는 그냥 흐름에 맡기는 수밖에 없는 그런 장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흐름에 영향을 줄 만한 내용들을 정리해봤습니다. 시장에 대한 이야기들이었고요. 뉴욕장으로 갑니다. 뉴욕 증시 3대 지수 오늘은 0.5% 정도 모두 하락이었습니다. CPI와 FOMC를 앞두고 대기 모드에 들어갔고요. 일부 차익에 대한 압박도 등장을 했죠. 바로 엔비디아와 테슬라입니다. 테슬라는 하락 마감은 아니었습니다만 장중에 하락했다가 살짝 상승으로 전환하며 끝이 났죠. 엔비디아는 차익 매물을 꽤 맞았고요. 엔비디아 2% 이상 빠졌습니다. 중국의 반독점 위반에 대한 조사 보도가 있었고요. 그 때문에 2.5% 하락이었죠. 그러니까 중국에서도 미국의 중국 대리가 계속되다 보니까 어떻게든 반격할 무언가를 찾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엔비디아가 그 타깃이 되면서 일단은 하락이었고요. AMD도 많이 밀렸어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중립 의견, 목표가를 하향 조정했습니다. 5% 이상 떨어졌네요. 반면에 마이크론은 올랐는데요. 18일에 있을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요. 한국 정치 불확실성에 따라서 반사이익을 누릴 것이다라는 기대감도 일부 등장했습니다. 1.6% 상승이었죠. 그리고 중국이요. 중국에서 저물가에 대한 우려, 경기 부양 의지로 표명이 됐습니다. 11년 만에 완화적인 통화 정책으로 전환을 예고했죠. 이번 주 중국 관련한 일정도 있다 보니까 부양에 대한 의지가 좀 더 강화되지 않을까 기대감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알리바바를 비롯해서 광산주들도 그렇고요. 일부 산업재 혹은 여행과 카지노 쪽까지 중국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분야가 함께 올라갔던 뉴욕장입니다. 알리바바 7% 상승으로 끝났네요. 이런 중국의 영향 속에 유가도 올랐어요. 중동 불안도 가중됐죠. 중국의 부양 모멘텀이 더해지면서 국제 유가도 상승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지금 미국에서도 한국을 꽤 주목하고 있는데요. 프랑스에 이어서 한국 그리고 시리아 불안까지 더해지면서 전국에 대한 우려감들이 꽤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나 한국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 주목할
갈 수밖에 없는 게 반도체 2차 전지 주요 공급 체인이기 때문이죠. 주요 공급망에 대한 인식, 미국에서도 한국을 예의주시합니다. 아직까지는 한국의 이슈가 한국으로 끝나고 있는데 이것이 장기화될 경우 다른 국가로의 전이가 나타나고 그것에 우리가 또다시 악영향을 받는 악순환의 고리로 들어가지 않을까. 일부 이런 불안도 제기되는데 아직까지 그것은 좀 이른 고민인 것 같습니다. 자, 뉴욕장은 오늘 쉬었지만 긍정의 시각은 계속 나오고 있죠. 오펜하이머 측에서 S&P 500이 내년 7,100 갈 거다라는 전망도 있었고요. 모건 스탠리가 미국장은 5에서 10% 더 오를 것이다라는 전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그저 부럽기 따름입니다. 자, 뉴욕장 흐름이었고요. 밤사이 MSCI 신흥지수 ETF는 2% 올랐습니다. 중국 파워였고요. 한국의 MSCI 한국 증시 ETF는 2% 빠졌죠. 사뭇 다른 흐름이 오늘도 전개되겠나? 거기에 대한 우려감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 밀렸고요. AMD도 함께 빠지는 가운데 모처럼 애플이 선전했습니다. 애플과 애플 부품주들이 밤사이 강세 흐름을 나타냈는데 요즘에는 애플이 아무리 어느 정도 선전하더라도 급등이거나 새로운 신규 모멘텀이 나오지 않는 이상은 국내에서 애플 관련주가 힘내주는 경우가 좀 드물었기 때문에 어떨지는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종목으로 봤을 때는요. 전기차 진영이 괜찮았습니다. 테슬라가 신고가 기록한 이후에 매물 나오면서 살짝 흔들렸으나 그래도 상승으로 끝이 났고요. 리비안과 루시드도 리비안의 개별 뉴스도 있었습니다만 강하게 올랐고요. 니오, 샤오펑, 리오토 중국 쪽이기 때문에 중국발 모멘텀을 받아가면서 같이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중국이 묻어있는 전반의 섹터가 함께 올랐는데요. 앞서 봤던 니오나 샤오펑도 마찬가지고요. 리오톤트나 프리포트 맥모란과 같이 리오틴토 같은 이런 광산주들도 강세였고요. 캐터필라 산업재 쪽, 라스베가스 샌즈, 카지노 쪽도 올랐고요. 핀더더 알리바바, 소메단, 그리고 진둥닷컴, 트립닷컴, 바이두, 네디즈 등에 올랐습니다. K홀딩스는 중국 부동산 경기를 보여주는 대표 종목으로 여겨지죠. 밤사이 역시 강하게 상승세를 보였네요. 그 같은 맥락이 되겠습니다. 구리나 광산주도 함께 올랐어요. 경기주로 볼 수 있는 거겠죠. 세계중앙은행에서 금 매입을 하고 있다. 그런데 중국이 한동안 멈췄었던 금 매입에 다시 한번 강한 움직임을 나타낸다라는 소식이 들려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금 관련한 광산주들도 밤새 상승이었죠. 그 밖에 좀 눈에 띄었던 섹터가 바로 태양광입니다. 금리가 우호적이었던 것도 아니고 또 트럼프 당선 상황인데 태양광이 왜 이렇게 뛰었을까? 여러 이슈들을 좀 찾아보기는 했는데요. 솔라엣지의 가정용 배터리 관련한 개별 모멘텀이 있어서 11% 급등이었는데 비단 이 종목뿐 아니라 어레이테크나 대형주 인페이지도 같이 올랐고요. 다초뉴 에너지, 진코솔라 등등이 올랐습니다. 중국의 부양에 대한 의지도 파악할 수 있겠고요. 미국의 동남아 태양광에 대한 예비관세 이슈도 있었습니다. 이것은 11월 29일자 내용인데 새롭게 좀 보도되기도 했고요. 메타가 AI 전력 수요를 대비하기 위해서 태양광과 원전의 대규모 계약을 했다라는 소식. 어찌됐건 AI 등을 가동하기 위해 많은 에너지가 필요한데 결국 원전뿐 아니라 태양광도 끌고 갈 수밖에 없는 에너지원이라는 거죠. 그리고 중국에서 태양광 발전이 기록을 경신했다라는 소식도 들려왔습니다. 여러 가지 태양광 뉴스 등이 있어서 일단은 챙겨놓기는 했는데 뚜렷하게 이 뉴스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좀 부재했고요. 중국의 부양 관련한 이슈가 좀 태양광 쪽에 영향을 줬을까? 이 정도로 추측해보고 있습니다. 자, 박앵커의 연결고리입니다. 시간 외에서 AI 소프트웨어 종목들의 실적이 있었죠. 일정으로도 어제 말씀을 드리긴 했었는데요. 오라클은 실적이나 클라우드 서비스 부분의 실망으로 인해서 시간의 하락이 나왔고요. 몽고DB나 C3 AI 같은 경우 시간의 급등으로 양호한 실적과 앞으로의 가이던스가 좋았다라는 점에 환호하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거기에 더불어 최근에 AI
AI 서비스에 대한 강화 뉴스 등이 꽤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오픈 AI의 소라가 오늘 이제 한국을 비롯한 비유럽 국가에서 1차 출시를 또 한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러면서 소라의 성능에 대해서 한 번 더 이슈가 됐고요. 관련한 기능이 업그레이드 되고 있다라는 내용이 들려오네요. AI 소프트웨어 쪽 일단 좋은 뉴스긴 합니다만 이 오라클을 제외하고는 국내장에서는 그쪽으로 관심을 둘 여지가 있을지는 사실 열려봐야 알 것 같습니다. 중국 관련주도 일단 단순하게 체크만 해보겠습니다. 미국장에서 좋았기 때문에 중국 경기 관련주도 이 정도인데 최근에 화학주들 정말 처참하죠. 원래도 떨어지고 있던 찰나에 시장 분위기가 좋지 않으니까 정말 많이 빠졌습니다. LG화학 같은 경우도 최근에도 계속된 하락을 이어가고 있죠. LG화학 차트 한번 열어봐 주실까요? 전일 종가가 24만 6,500원, 7% 이상 급락이 나왔습니다. 코로나 때 한 23만 원 정도였는데 어느덧 그 수준까지 와 있는 상황이라는 점. 많이 빠진 경기 대표 섹터 등이 언제쯤 회복할 수 있을까요? 이들도 반등의 트리거를 좀 찾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단순 낙폭 과대가 아닌 그 이상의 무언가를요. 일단 중국 소비단으로는 이 정도인데 사실 지금으로서 중국에서 여행객이 많이 한국에 들어올 것 같은 분위기는 아니다 보니 단순 체크 정도로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중국 내에서 소비가 일어날 수 있는 곳으로 압축 전략이 필요해 보입니다. 자, 이걸 매일같이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어제자 기준으로 다시 한번 업데이트가 됐고요. 비트코인, 금, 나스닥은 계속해서 좋은 시세를 이어가고 있는 반면에 그리고 이스라엘도 상승폭을 키워가고 있는 반면에 한국장은 계속 낙폭을 키워나가네요. 한국의 코스닥 어제 5% 하락이 더해지면서 27% 이상 밀리고 있습니다. 한국 증시의 N중고, 이익 추정치 하향과 트럼프 당선 이슈 이후 정치 불확실성이 더해지면서 3일간 시총 71조인데 4일간 시총 100조 감소로 수정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국내장은 악재가 거듭되면서 떨어지고 있고요. 유동성 자체가 없는 상황이다 보니 정치 테마주로 쏠림 현상 다른 종목의 급락으로 같이 연결되고 있습니다. 그나마 외국인의 매수가 일단은 일부 들어오기 시작했다라는 점을 긍정적으로 체크해 두고 환율이 진정되는지 여부 계속 파악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앵커의 연결고리는 단순하게 관련주들을 찾기보다는 들려온 뉴스들 중에서 밤사이 나온 보도들 중에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법무부 측에서 대통령에 대한 출국 금지 조치가 완료됐다라는 소식이 있었고요. 오늘 또 본회의 일정이 있습니다. 예산안이라던가 금투세 관련한 소식이 어떻게 나오는가 또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죠. 삼성전자의 차세대 HBM4에 대한 기대감도 일부 등장하고 있는데요. 지금은 삼성전자가 반도체 섹터 외에 시장과 지수 방어 측면에서 어떤 자리를 지켜주는가가 굉장히 중요해 보입니다. 일단 최근에 변동 대비해서는 삼성전자는 53,000원짜리를 지키고는 있는데요. 여기서 어떤 흐름이 나올지 봐야겠습니다. 호재의 반응을 할지 여부요. 그리고 태양광 쪽이 어제 국내에서도 일부, 미국에서는 다수가 올라갔는데 조기 대선 가능성의 정책 기대감으로 봤을 때는 민주당 측에서 친환경 쪽에 좀 긍정의 시각을 뒀었기 때문에 그 반사 이익 일부라도 누릴지 체크 정도만 하겠습니다. 대응은 너무 어려운 분야라서요. 그리고 두산 지배구조 개편 무산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죠. 두산 에너빌리티가 최근에 시장 이슈 등과 함께 맞물려서 급락이 나오자 주식 매수 청구권에 대한 부담이 있다라는 겁니다. 임시주총 열리고 어떻게 진행이 될지 한번 파악해 주시고요. 얼마 전에 궁금한 종목 삼성전기 말씀을 드렸었는데 아마존 웹 서비스에 AI 기판을 공급한다라는 얘기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삼성전기 측에서는 고객사 관련 내용이라 확인해 줄 수 없다라는 입장이어서 조심은 해야 되겠으나 일단 이런 뉴스가 있었다 확인해 주시고요. 알테오젠도 5년 내에 기술 수출 14조로 목표한다라는 인터뷰 내용이 다시 한번 보도되기도 했네요. 연간 기술 수출을
두 건씩 앞으로 5년 동안 매년 해내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장에 연결고리에서 이제 러우 전쟁을 끝내자라는 트럼프 당선인의 발언을 얘기하기도 했었는데 그것이 어제 장중이 아니고 시간 외에서 다시 부각되면서 시간 외 이들 종목이 강하게 올라가는 재건주의 시세가 있기도 했습니다. 재건주도 정태주와 함께 트레이딩 쪽에서 활발한 자금이 돌지 어떨지 시간 외에서는 일단 시세를 냈고요. 재건 섹터들 이 정도로 정리해 봤습니다. 일정 열어보겠습니다. 일정 가기 전에 이걸 하나 해놨네요. 자, 불확실성. 말씀드린 대로 기업이나 산업적 측면의 타격과 소비 위축 그리고 수주 산업의 리스크 이것이 계속 가중되면서 전일장까지도 전반적인 산업 섹터 종목들이 떨어졌습니다. 오늘 본회의가 이제 시작이 되죠. 2차 탄핵안 표결이 있는 14일까지 진행이 되고요. 오늘은 이제 내년도 예산안 처리 D-Day로 지금 여겨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될지 봐야 되고요. 예산안에 대해서 기존의 정책에 대한 삭감이 좀 더 일어날지 그 부분도 같이 체크해 두시죠. 민주당 측에서는 금투세 폐지 법안 통과할 것이다 라는 예고 이야기도 나오긴 했는데 어떨지 봐야 되는 오늘의 중요 포인트 내용들이고요. 이제 12일에도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안 보고가 들어가고 김 여사의 특검법 표결, 내란 특검법에 대한 이야기 등이 다 표결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 부분 지금으로서는 정치 불확실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 같이 체크하시면서 들려오는 속보와 정리해 가시길 바랍니다. 하루 지났는데 왜 이렇게 많이 지난 느낌인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AI 소프트웨어 실적들 전달이 드렸었고 오늘은 앞서 봤던 이제 국회 본회의 일정 외 예산안 일정 외에는 큰 부분은 없다라는 것 확인해 주시고 내일 있을 중국의 중앙경제공작회의 등의 일정 체크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시장 흐름에 대한 얘기였고요. 좀 더 이런 가운데서도 좀 섹터별로 마음의 평정을 찾고 들여다볼 내용이 있다면 같이 정리해야겠죠. 오늘 자동차 쪽에 대해서 해낸커가 잡아줄 겁니다. 내용 어떤 겁니까? 예, 어제 시장보다 그래도 좀 아웃퍼폼했던 쪽을 들여다보면 시총 상위주였습니다. 그 안에서도 자동차 섹터 브리핑을 좀 준비를 해봤는데요. 보통 누군가 나한테 까분다라고 하면 코를 먼저 때려라 뭐 이런 이야기를 했던 드라마 내용이 있습니다. 자, 지금은 사실 싸움의 기술이 소위 말하는 선빵을 때리기보다는 이제는 좀 방어적인 전략이 가장 공격적으로 여겨지는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어제 시총 상위주들의 흐름을 보면 방어가 최선의 공격 전략이었나? 라는 생각이 드는 흐름들을 나타냈습니다. 어제 일중 흐름인데요. 코스피가 2.8% 하락하는 동안에 SK하이닉스는 1.1% 상승으로 마무리를 했고요. 자, 그리고 삼성전자는 연기금의 매수세에 힘입어서 1.3% 하락으로 코스피보다 그래도 아웃퍼폼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현대차, LG에너지솔루션이 코스피보다 아웃퍼폼을 해줬던 그리고 유의미한 수급도 함께 확인이 됐던 시총 상위주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지난 붉은 선으로 표시된 게 현대차의 일중 흐름이었습니다. 사실 현대차는 인도 IPO라는 거대한 이슈를 안고 조금 주가 상승을 만들어내는가 싶었는데 하반기 들어서서 주가 흐름이 상당히 또 좋지 못한 모습을 나타내기도 했었죠. 자, 그렇다면 현대차를 바라보는 증권가의 시선은 어떤지 하나하나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일단 피크아웃의 그림자, 아직 떨쳐내지 못한 현대차 그리고 기아입니다. 글로벌 자동차 업체 전반적으로 살펴봤을 때 사실 하반기의 흐름이 좋았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 중간에 파란 점선으로 찍힌 것이 7월 1일 주가 기준이고요. 현대차, 기아뿐만이 아니라 포드, GM, 도요타, 폭스바겐, 비아디, 테슬라 이런 종목들이 함께 나열이 되어 있는데 GM과 테슬라 그리고 비아디를 제외하고는 모두 하반기의 주가 흐름이 상반기 마지막 날이었던 6월 마지막 날보다는 좋지 못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현대차 그룹이 미국에서 판매 비중이 늘어나고 있는 것을 보면 앞으로 현대차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볼 것만은 아니다라는 코멘트들 함께 흘러나오고 있죠. 2023년에 현대차의 미국 판매 비중은 22.6%였습니다. 그런데 11월까지 합산한 결과 미국에서의 판매 비중이 23.3%로 지금 따지고 보면 그동안 1988년에
굉장히 오래됐죠. 28.8%를 기록했던 미국 판매 비중 이후로 최대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현대차입니다. 사실 국내에서의 판매가 그렇게 좋진 못했기 때문에 내수 부문을 상쇄하는 흐름이 미국에서 오히려 나타나고 있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가 있을 텐데요. 현대차 그룹이 미국 시장에서 판매 비중을 이렇게 높게 가져간 것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88년 이후 36년 만에 최고치입니다. 1월에서 11월 사이에 현대차, 제네시스, 기아의 총 판매량은 154.8만 대 수준에 달하고 있고요. 글로벌 시장 전체로 따져봤을 때도 23.3%의 비중입니다. 자, 지난해 기록했던 165.3만 대를 초과 달성해서 170만 대까지도 넘어설 수 있느냐에 시장에 관심이 쏠려 있는데 사실 이러한 숫자를 만들어내는 것을 제외하고 현대차와 기아의 주가 흐름이 앞으로 폭발적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냐 보다는 얼마나 방어를 할 수 있느냐 쪽에 시장에 초점이 쏠려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경쟁사인 폭스바겐 그룹을 들여다보면요. 주력 시장인 중국에서의 판매가 YOY 기준으로 10.2%나 밀려나는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이에 따라서 실적 발표도 굉장히 좋지 않게 나왔습니다. 점유율이 40% 수준에 달했다가 2023년 기준으로 14.2%로 뚝 떨어졌다는 것도 폭스바겐 그룹이 보여주고 있는 숫자 중에 하나인데요. 현대차가 미국에서 비중을 성공적으로 늘려나가고 그리고 인도 IPO를 기반으로 해서 인도 시장에서의 확장성도 추가적으로 가져가게 된다면 앞으로 우리가 피크아웃의 그림자를 조금씩은 떨쳐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자리하고 있는 것이죠. 자, 어쨌거나 위기에 대한 이야기가 지속적으로 흘러나오고 있는 요즘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증명해낼 수 있을 것인가? 위기를 극복하는 힘을 증명함으로써 현대차와 기아가 과연 주가 반등을 끌어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코멘트를 함께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현재 미국의 이 하이브리드 기준으로 SUV C급 상위 6개 차종의 판매 증가율을 비교해 봤을 때 가장 가파르게 상승 곡선을 9월부터 11월 사이에 그렸던 것이 현대차의 투싼 모델입니다. 기아 스포티지도 나쁘지 않은 흐름을 보이긴 했는데 사실 기타 차종과 비슷하게 좀 꺾이는 흐름을 나타냈고요. 현대차 투싼의 약진이 굉장히 두드러졌던 이 보라 색깔 선입니다. 약진이 굉장히 두드러졌던 9월에서 11월 사이의 흐름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미국의 순수 전기차 판매 전망은 어떻게 나타나고 있을까요? 검정 색깔 선이 현대차 그룹의 순수 전기차 판매 증가율 전망이고요. 그리고 노란 색깔 선의 이 점선 부분이 미국의 이 전기차 판매 증가율을 가늠한 평균치입니다. 지금 이 자료는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에서 발간된 자료고요. 현대차 그룹의 순수 전기차 판매 비중이 미국의 순수 전기차 판매보다 더 아웃퍼폼 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전망을 함께 내놓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리서치 탑픽 10 종목에 현대차를 신규 편입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여기에는 지금 우려스럽게 급등하고 있는 환율에 대한 추산도 함께 들어가 있었습니다. 지금 환율이 계속해서 급등하고 있는 현상이 수출 기업들의 실적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코멘트고요. 실적이 탄탄하게 나오면서 밸류에이션 매력까지도 함께 높아진 기업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씩 담는 전략이 유효하지 않겠느냐라는 관점에서 현대차를 탑픽 10 종목에 신규 편입을 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자, 밸류에이션 매력도가 어떻게 높아졌는가 현대차를 기준으로 들여다보면요. PER이 현재 3배에서 4배 수준 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5배까지 그래도 평균적으로 가장 고점의 PER이 그 정도 수준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여전히 저평가 국면에 머물고 있다라는 코멘트고요. 5에서 7% 나아가서 최고 총주주 환원 수익률 기준으로 한 8.4%까지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이 배당 수익률을 감안했을 때 역시 현대차의 저평가 매력은 더욱더 부각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4분기, 올해 4분기에서 내년 1분기 사이에 자사주 매입에 대한 이슈도 있기 때문에 주가 반등에 대한 모멘텀도 분명히 자리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지금 뭐 기아도 1월 말에서 그리고 계속해서 내년까지 매입을 진행한다라는 코멘트가 나오고 있기는 한데 앞으로 미국 시장에서의 퍼포먼스가 점차적으로 더 잘 나오게 된다면 현대차와 기아에 대해서 갖게 되는 기대감 그리고 앞으로 주주 환원에 대한 기대감
부담까지도 우리가 함께 챙겨가야겠다라는 이야기겠죠. 자, 그리고 하나증권에서도 현대차와 기아, 탑픽으로 자동차 섹터 부문에 커버해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최소 배당금 1만 원과 5천 원의 의미라는 제목의 리포트에서 현대차는 지금 현재 주가 20만 1천 원이 9일 종가였는데요. 최고 목표가 31만 원으로 제시를 하고 있고 여전히 투자 의견은 매수입니다. 기아는 타겟 프라이스 14만 원으로 제시를 하고 있고요. 역시 투자 의견 매수로 제시를 하고 있죠. 자, 최소 배당금의 의미가 무엇인가? 세 가지 포인트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최소 배당금을 현대차는 만 원, 기아는 5천 원으로 설정을 하고 있고요. 총 주주 환원율 목표가 현대차와 기아가 최고 35%라고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배당 성향이 최소 25%의 자사주 매입과 소각을 동시에 진행하면서 35%까지 끌어올리겠다라는 목표를 제시하고 있는 것이죠. 중장기 ROE 목표도 한번 확인하시고요. 배당 수익률과 밸류에이션은 다음 장을 통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최소 주당 배당금을 만 원으로 제시했다라는 것, 그리고 최소 기대 배당 수익률을 각각 6%로 제시했다라는 것은 현재 주가 대비 하락이 나오더라도 우리가 배당금을 각각 만 원, 5천 원씩은 확보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어제 종가가 21만 1천 원이었고 기아는 9만 2천 원 수준이었는데 만약에 최소 기대 배당 수익률 6%에 만 원을 가져갈 수 있는 주가 수준이라고 추산을 해보면 16만 6,667원입니다. 그러니까 현대차의 주가가 16만 6,667원까지 내려가더라도 배당금 만 원은 최소한으로 확보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겠죠. 자, 기아 역시도 이러한 숫자들을 고려를 했을 때 어제 종가였던 9만 2천 원 대비 8만 3,333원입니다. 83,333원까지 주가가 하락이 나오더라도 최소 배당금 5천 원은 확보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죠. 자, 지금 추정 EPS는 하나증권에서 2025년, 2026년 점차적으로 올라갈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하향 여유폭을 함께 가져가면서 방어적인 성격은 챙겨가되 앞으로 현대차와 기아에 대해서 충분히 기대를 가져봐도 좋다라는 코멘트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연결 도매 판매량 10월에서 11월 사이 현대차와 기아 모두 2%대 상승하는 흐름을 보여줬고 북미 판매 비중도 점차적으로 확대를 해 나가고 있죠. 가이던스 상회가 지속되고 있다는 것에 방점이 찍혀 있습니다. 자, 지금 달러 환율이 10월 1일에서 12월 9일 사이에 급등세에 이 평균치를 냈을 때 1,386원으로 추산이 되면 YOY 기준으로 65원이 오른 셈입니다. 이 2천억에서 3천억 원가량의 증액 요인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도 함께 지금 좀 어려운 상황 국면 속에서 상쇄할 수 있는 여지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도 들여다보시면 좋겠네요. 자, 거기다가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만한 종목들도 정리를 해봤습니다. 어제 하락 종목이 1,500개가 넘는 정말 충격적인 장세 속에서도 주가 반등을 만들어냈던 기업들이 있습니다. 대동기어와 현대모비스가 대표적일 텐데 대동기어의 주가 상승폭이 7.7%로 굉장히 또 탄탄했습니다. 여기에는 현대차뿐만이 아니라 두산밥켓과의 OEM 관련한 소식도 물론 작용을 했겠습니다만 현대차와 현대트랜시스 함께 맺은 이 계약의 규모 상당히 큽니다. 1.24조가량의 자동차 부품 공급 계약 맺은 상황이고요. 대동기어 연매출의 290%에 달하는 수준입니다. 물론 내년부터 2036년까지 납품 기한을 가지고 가기 때문에 이게 실적에 반영되는 부분은 차차 반영이 되겠습니다만 대동기어의 기술력이 현대차와 현대트랜시스 그리고 나아가서 두산밥켓에까지 적용이 된다는 점에서 대동기어에 대한 기대감은 어려운 장세 속에서 주가로 이렇게 반영이 됐던 것이겠죠. 자, 그리고 현대모비스 2.5% 상승이었습니다. 특히 투신과 사모펀드, 외인, 연기금이 모두 현대모비스를 매수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현대모비스뿐만이 아니라 네이버, SK하이닉스, 카카오에 대한 매수세도 함께 나타나기도 했었죠. 현대모비스 이런 이슈 있습니다. CES 2025에서 현대모비스가 참석할 것이다 라는 코멘트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현대모비스의 이 방어적인 성격이 부각된다면 현대모비스에 대한 매력도가 더욱더 올라갈 것이다 라는 코멘트 함께 들여다볼 수 있는 것이죠. 현대차 그룹주와 함께 현대모비스 역시도 주주 환원 정책에 대한 여러 굉장히 탄탄한 정책들을 발표한 바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 함께 챙겨가시면서 좀 어려운 시장 속에서 어떤 종목 볼까 그리고 어떤 종목이 내 포트폴리오를 방어해 줄 수 있을까라고 하신다면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은 의미나 가치가 없어 보이는 흐름이나 뉴스일지언정 그것이 시간을 두고 또 반영하는 순간을 위해서 들려오는 내용들 빼놓지 않고 정리해서 전달하겠습니다. 전략에 대한 이야기로 이어가시죠. 지금 출발합니다. 시장에 대한 전략 김태성 본부장님과 이어갑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와, 코스닥 5% 너무 충격이었습니다. 하락 종목, 그러니까 상승하는 것 찾기가 정시 테마주 빼고는 정말 어려웠던 어제장이었고요. 밤사이 뉴욕장도 내렸어요. 뉴욕 오르고 우리 떨어질 때 그 박탈감이 있더니 뉴욕도 조정이 나오니까 괜히 또 겁나기도 합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이 매수 기회인가에 대한 고민들도 계속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결과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 매수의 기회라기보다는 손절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매수를 바라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맞아요. 일단 이번 일주일 기준으로 보면 가장 속상한 건 지난 화요일 날 정말 좋았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외국인들의 수급이 들어오면서 이제는 우리나라 증시도 12월 산타 랠리를 좀 기대해 볼 수 있겠구나라는 그 시점에서의 사단이 좀 벌어진 거죠. 그리고 나서 외국인들의 매도의 어떤 이 가세가 굉장히 좀 강했죠. 그런 상황 속에 지금 여전히 지난 주말 그리고 이제 어제도 그렇고 깔끔하게 해결되지 않은 채로 시장이 흘러가다 보니 계속해서 지금 불확실성이 커져가고 있는 상황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와중에 미국이 쉬었죠. 그런데 미국이 쉬는 걸 가지고 우리가 뭐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들은 워낙 가파르게 그리고 강하게 굉장히 장기가 올라왔기 때문에 이 정도의 조정을 낙폭이 크다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돌아가면서 이제 순환매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 어제 이제 빅테크 기준으로 보면 엔비디아는 개별 이슈로 조금 많이 밀렸습니다. 네. 하지만 우리가 계속 좀 조롱 아닌 조롱을 했던 애플은 여전히 굳건한 시가총액 1위를 차지하고 있더라고요. 불과 3개월 전, 4개월 전만 하더라도 이제는 마이크로소프트에 혹은 엔비디아에 밀려서 애플이 이제 많이 조정이 나오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했지만 여전히 강한 모습을 보여줬던 건 애플이었고 그리고 테슬라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미국이 좀 쉬어가는 것이 우리나라 증시에 부담이 될 수는 있지만 역설적으로 좀 생각을 해보면 미국이 강했을 때 우리나라 증시가 강했는가? 또 그거는 아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나라 증시는 개별적인 수급 이슈로도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만약 출발 자체가 미국 증시 하락 때문에 조금 처진다 하더라도 우리에게 기회는 한 번 있습니다. 어떤 기회? 종합권 증시에 대한 반등 기회. 어제 이제 종합권 증시가 정말 오랜만에 경기 부양에 대한 어떤 키워드를 달고 물론 이제 상해 3천 다 오른 것이 아니라 항생만 올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엄청나게 강하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출발은 또 지지부진하더라도 어제 야간 선물에 대한 반등세가 조금 나왔었고 장중에 중국 시장의 흐름과 조금 더 편승을 하게 된다면 지금 우리나라 증시 센티멘탈은 많이 망가졌지만 펀더멘탈은 크게 문제없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 기업들의 저는 단기 반등세를 한 번 더 기대해 볼 만한 그러한 날이 아닌가. 손절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매수를 봐야 하는 그러한 상황 속에 제가 한 번 더 강조드릴 수 있는 것은 펀더멘탈이 무너지지 않는 종목에 조금 더 집중을 하는 게 가장 맞지 않나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뭔데요? 펀더멘털이 무너지지 않는 종목. 저는 이 섹터의 대장주들을 좀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일단 반도체 IT 기준으로 보면 SK하이닉스, HBM 기술이 없는가? 아니죠. 삼성전자 일단은 많이 빠져있기 때문에 매수를 하는 거지만 그들이 이제 추세를 이뤄내기에는 기술적으로 많이 부족합니다. 그러면 삼성전자냐 SK하이닉스냐라고 했었을 때는 당연히 SK하이닉스를 저는 골라야 된다 생각이 들고 있고요. 2차 전지 기준으로 본다면 당연히 LG 에너지 솔루션이겠고 잠시 후에 제가 한 번 더 이야기를 드리겠지만 자동차 쪽에서 본다면 현대차도 꼭 체크를 한번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시장의 대장주들에 대한 관심을 계속 유지하자라는 점과 미국에서 이제 어제 중국의 부양에 대한 의지, 미국에 고스란히 반영이 됐거든요. 그리고 중화권 증시에 반등이 있다면 국내 증시가 하락 출발하더라도 낙폭을 줄이길 좀 기대해 봅니다. 중화권의 키워드로 놓고 봤을 때 지금 사실 철강, 화학,
뭐 건설기계 쪽을 기대하기는 좀 이른 것 같고요. 네. 중화권 키워드로는 저희가 조금 앞단에 둘 게 있을까요? 일단 저는 두 가지 섹터를 좀 고려하고 있는데요. 결국에는 지금 불확실성, 그러니까 매크로적인 불확실성과 좀 거리가 먼 그러면 딱 몇 가지 압축이 됩니다. 엔터? 게임 섹터와 엔터. 네. 일단 엔터 같은 경우에는 어제 JYP 엔터에서 조금은 불미스러운 이야기가 나왔죠. 네. 이러니까 계속 이제 엔터주도 매매하기가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이 이슈는 굉장히 빠르게 지나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생각이 들어요. 사실 이제 우리나라 방식의 어떤 교육 시스템을 미국 친구들에게 도입을 하면서 나타날 수 있는 저는 어느 정도의 좀 부작용이 나타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은 잘 해결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멤버 전원이 문제 제기를 했다면 이건 JYP의 큰 실수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특정 친구 한 명이 문제 제기를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건 소통을 통해서 저는 이어나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어제의 가격적인 조정은 오히려 이용해도 괜찮지 않을까 싶고 또 중국도 이제 내수 시장 살리기를 통해서 많은 이야기들을 할 텐데 화장품을 제가 보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화장품 쪽은 아무래도 여전히 북미와 유럽을 먼저 체크를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네. LG생활건강 아모레퍼시픽 가격적으로 장점은 있긴 하지만 그들이 이제 추세를 크게 돌리기에는 우리나라 시장 전체의 수급 자체가 굉장히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화장품 쪽보다도 게임 쪽을 보는 게 맞다. 게임은 제가 누차 말씀드리죠. 게임 본연의 모습, 그러니까 판호 발급을 통해서 성장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지금 가상화폐 관련 혹은 STO 관련한 이슈들이 게임주들에 붙게 되면 그리고 일론 머스크의 입을 통해서 또 VR, AR, XR 기기를 통해서 게임 산업의 발전 이야기가 또 화두가 된다라고 하면 전 다른 섹터들보다 게임주들의 상승 속도가 굉장히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대표적으로 저는 크래프톤을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HS소프트는 결국엔 본업에서의 평가가 굉장히 부진을 했기 때문에 다시 후순위로 좀 밀어둘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대신에 이제 컴투스와 컴투스 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이들은 이제 본업이라기보단 가상화폐와 조금 더 이제 밀접하게 네. 움직였기 때문에 저는 게임주 자체로 좀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쪽 크래프톤과 위메이드 쪽에 한 번 더 체크를 해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장 그리고 중화권 흐름의 키워드 좀 맞춰보고 이야기를 살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다음 섹터 갔다가 시간 허락하면 추가 질문을 네. 할게요. 자동차 쪽이요. 앞서 혜연 앵커의 첫 번째 멘트가 너무 인상 깊었었긴 했는데 싸움의 코를 기술. 때려라. 네, 네. 싸움의 기술. 공격보다 방어가 조금 우선인 지금의 상황을 표현을 해주시기 위해 그런 화두를 던지기도 했었는데 자동차 쪽 어떨까요? 그 전에도 사실 뚜렷이 관심을 못 받던 상황이었고 피크아웃 이야기도 있었고 실제로 일부 데이터 등이 과거처럼 좋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미국에서 꽤 점유율이 좋다라는 데이터가 추가됐고 역시나 주주환원 기대감이 있어요. 사실 일련의 어떤 사태가 일어나지 않았다면 저는 자동차주들 같은 경우에는 막판 12월 달에 조금 스퍼트를 좀 낼 수 있었던 섹터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결국 이제 1월부터 11월 달까지 판매된 데이터를 체크를 해보면 현대차의 준준형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 아이오닉 5 동기간 대비 굉장히 많이 성장을 했습니다. 작년보다 약 30% 정도 이제 더 많이 팔았고, 지금 기아 같은 경우에는 지금 EV6 모델이 작년보다 10% 정도 더 팔았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고민했었던 전기차에 대한 캐즘 구간이 해소가 되었다라고도 확대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었는데 시장 상황이 시장 상황인지라 자동차도 이 뉴스에 힘을 받지 못했고 2차 전지 전기차 배터리들도 이 뉴스에 대한 힘을 받지 못했던 상황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수출 데이터가 좋은 상황에서 원달러 환율에 대한 손익비를 좀 고민을 해봐야 되겠죠. 과거에 이런 데이터가 있었습니다. 환율이 10원 오르게 되면 현대차 기아가 가져가는 총 이익단, 총 이익단이 아니죠. 총 매출액단이 약 4천억 정도의 어떤 이익이 늘어난다라는 이야기가 좀 있었어요. 그런데 작년보다 지금 환율 같은 경우에는 100원이나 올랐습니다. 그러면 이 환차익을 통해서도 장기간 또 수익을 볼 수 있는 구조가 마련이 되었기 때문에 저는 현대차와 기아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지금 구간에서 고환율 수혜주로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수입하는 부품들에 대한 이 손익비도 계산을 좀 해봐야 되긴 하겠지만
다들 환해지를 하는 상황이고요. 네. 미국의 실질적으로 이제 공장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그쪽에서도 이제 생산을 또 준비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고환율에 따른 어떤 이 압박보다는 조금은 더 장기적인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대신에 이제 모델별로 누가 더 이제 작년 대비해서 많이 팔았는가라고 하면 현대차의 아이오닉 5를 좀 체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현대차가 좋냐, 기아가 좋냐라는 질문에는 일단 현대차를 보는 게 더 맞지 않겠나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대차 쪽으로 얘기 살펴주셨고 다른 종목으로 굳이 확장시킬 상황은 아니라는 점을 살펴주셨네요. 다음은 정말 불편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시장에서 일부 조금 반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저희도 체크할 수밖에 없네요. 조기 대선에 대한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죠. 그러다 보니 조기 대선이 일어날 경우 각 추후 정책주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는 목소리 등이 나옵니다. 네. 그래서 먹군비나 제로투세븐 혹은 일부 태양광 등이 그나마 견조한데 이런 쪽에선 아이디어를 두는 게 맞을까요? 고민이 되지만 이 또한 저도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않는 것이 지금 이들이 움직이는 것은 개인 투자자들이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처절하게 지금 싸우고 있다는 것을 방증하는 움직임이거든요. 근데 이제 두 가지를 좀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제가 예상한 대로 만약 중국 증시의 반등 혹은 이제 우리나라 증시의 저점에 대한 수급 유입 때문에 주도 업종이 올라가게 된다면 최근 3, 4거래일 동안 강했었던 인맥 정치 정책 테마주들의 조정이 빠르게 좀 나올 수 있음을 네. 좀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거래 정지 혹은 이 경고 지정하는 된 종목분들이 어제 좀 많이 나왔어요. 그런데 그 경고 지정 가능한 종목분들을 체크를 해보니까 지난주 수목금 강했고 오늘도 강했고 어제도 강했고 오늘도 만약 약 10에서 12% 정도 더 강한 종목분들 같은 경우에는 단기간 거래 정지가 되는 종목군들이 몇 개 있더라고요. 네. 근데 다수의 종목군들이 인맥 테마주예요. 근데 여러분들 인맥 테마주 타이밍 잘 잡으셔야 되는 거 아시잖아요. 하루아침에 뉴스 하나로 올라갈 수도 있지만 반대로 뉴스 하나로 떨어질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인데 내 종목이 만약 거래 정지가 되어 있다? 그러면 다른 종목군들 다 대응하고 나서 그 종목군들은 내가 원할 때 못 파는 경우가 좀 있는 네. 상황이 연출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정치, 정책, 인맥 테마주 보시는 것에 제가 뭐라 할 수는 없지만 일단 그런 어떤 시기적인 부분도 꼭 체크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과거 제가 대선에 대한 이야기가 항상 나오게 되면 인맥 테마주보다는 정책 쪽을 좀 보자라는 이야기를 많이 드렸는데 우선 간밤에 유가도 조금 상승을 했습니다. 중국 경기 부양에 대한 부분도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 저는 저출산 이러한 쪽보다는 아무래도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반등세를 한번 노려보는 것도 괜찮지 않겠나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책 테마에 초점을 맞춰서 테마 대응을 하실 분이라면 관련해서 살펴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종목으로 갈게요. 네. 본부장님의 픽이 현대모비스입니다. 어제장에서 테마주 외에 버텼던 종목 꼽아본다면 현대모비스 들어갑니다. 그렇죠. 버틴 힘을 초점 맞추신 건가요? 일단 버티님에 좋은 점수를 줄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지금은 악성 매물을 제가 계속 강조드리지만 적은 쪽을 좀 살펴봐야 된다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두 가지죠. 일단 현대그룹사에 대한 부품 수급은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높죠. 현대차, 기아가 잘 팔고 있으니까. 그런데 지금 현대모비스가 그동안에 좋은 평가를 지금 받으려고 준비를 했었던 부분은 뭐냐면 주주환원 배당도 있겠지만 논캡티브, 그러니까 그룹사 내외 물량에 대한 글로벌 자동차 기업들에 대한 부품 수급 자체가 2021년도 대비해서 굉장히 빠르게 지금 매출 성장폭이 커지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추세는 올해 3분기에도 지속적으로 커지고 있음을 확인을 했었던 상황이라서요. 저는 뭐 여러 가지 지금 대내의 변수에 일단 본업을 통해서 제대로 된 평가를 받는 기업을 찾고자 하신다라고 하면 저는 자동차 쪽 안에서도 현대모비스를 좀 보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최근에 흐름이 좀 좋습니다. 박스권 하단에서 다시 한번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22만 원이라는 가격대만 이탈하지 않는다면 저는 박스 상단 30만 원까지의 추가 상승을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대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만큼의 속도는 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조금은 긴 호흡 관점으로 보자는 의견까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대모비스 천천히 길게 바라볼 수 있게 얘기해 주셨어요. 목표가 30만 원 제시하셨습니다. 김태성 본부장님과 전략 챙겼습니다. 오늘 고생하셨습니다.